의식의 가장자리를 떠도는 것은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였다.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헤집었다. 한유리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한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말을 듣지 않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머리를 관통하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특히 눈두덩 주변은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메마른 목에서 갈라진 신음이 새어나왔다. 눈을 뜨고 싶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완전한 무우의 공간, 빛 한 점 허락되지 않는 절망의 색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얼음장 같은 손으로 움켜쥐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얼굴로 가져갔다. 손끝에 닿은 것은 부드러운 피부가 아닌 거칠고 뻣뻣한 붕대의 감촉이었다. 붕대는 양쪽 눈을 완전히 뒤덮고 관자놀이를 지나 머리 뒤편까지 단단하게 감겨 있었다. 왜? 숨이 다 턱 막혔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붕대를 잡아 뜯으려 했다. 하지만 손톱이 살을 파고들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단단하게 감긴 붕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파편적인 기억들. 끼익,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 쿵 하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충격.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정확하게 해. 흉터 하나 남기면 안 되니까. 양어머니 박서연의 목소리였다. 사고의 충격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던 그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왜? 어째서 유리는 혼란 속에서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애썼다. 분명 가족 여행을 가던 길이었다. 자신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양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어느 순간 싸늘하게 변했던가. 다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병원의 하얀 천장,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 그리고 팔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누군가 주사를 놓았다. 몸이 급격히 나른해지며 저항할 수 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얀 수술 가운을 입은 남자 위로 비치던 박서연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악! 유리는 마침내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고는 조작된 것이었다. 자신은 사고를 빌미로 이곳으로 끌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눈, 절망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대한민국 미술계가 주목하는 천재 조각가였다. 그녀의 손은 흙과 돌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녀의 눈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눈은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영혼이자 그녀의 미래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었다. 박서연,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지난 10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에서 자라던 10살의 자신을 입양한 박서연. 그녀는 늘 상냥하고 품위 있는 어머니였다.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고 유리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리는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박서연은 유독 유리의 눈을 칭찬했다. 유리야, 내 눈은 정말 보석 같구나. 세상을 담은 호수 같아. 그 칭찬은 어딘지 모르게 집요했고 소유욕이 번뜩였다. 마치 아름다운 나비를 수집하려는 박제사처럼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야 할 눈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유리는 바닥을 기었다. 차갑고 거친 콘크리트 바닥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병원은 아니었다.
퀴퀴한 냄새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공간의 황량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얼마나 기었을까. 손끝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닿았다. 문이었다. 유리는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유리는 문에 기대 주저앉았다. 힘이 모두 빠져나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어둠 속에서 평생 갇혀 썩어가게 되는 걸까? 박서연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자신의 눈이 왜 필요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마저 무뎌졌다. 배고픔과 갈증이 찾아왔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밖에서 철컥 하고 자물쇠에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구원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일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일리오나! 명령조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다. 유리가 미동도 하지 않자 남자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유리는 저항했지만 굶주리고 쇠약해진 그녀의 몸은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 없었다. 질질 끌려 밖으로 나온 유리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밤 공기였다. 그리고 후드득. 얼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이제 쓸모없으니 알아서 살아남든 죽든 해라. 남자는 비웃음 섞인 말을 내뱉으며 그녀를 채태웠다. 차는 한참을 달렸다. 유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갈 풍경을 상상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도로변이었다. 남자들은 군말 없이 그녀를 차 밖으로 내던졌다. 악! 유리의 몸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빗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끔거렸다. 남자들은 그대로 차를 몰아 떠나버렸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주변에는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가득했다. 완벽한 버려짐, 완벽한 고립. 유리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다. 비참함이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눈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이름 모를 길 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허수음이 나왔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한때는 찬란하게 빛났지만 결국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끝나는구나.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차가운 빗물이 천을 앗아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통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끝낼 수 있을 테니까. 그때였다. 어둠과 빗소리를 뚫고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 방금 전의 낡은 트럭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세단의 소리였다. 차는 그녀가 쓰러져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섰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 위에서 미끄러지며 내는 짧은 마찰음, 그리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빗속을 가르며 다가오는 구두발 소리. 그 소리는 침착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유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렬한 존재감. 빗줄기 속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거대하고 단단한 기운이었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깊고 낮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에는 놀람이나 동정보다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한 듯한 차가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리는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남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가 몸을 숙이는 것이 느껴졌다. 고급스러운 원단과 희미한 가죽, 그리고 서늘한 향수 냄새가 비 냄새와 섞여 다가왔다. 순간 유리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다. 남자가 그녀를 가볍게 안아든 것이었다. 너무나 쉽게. 마치 깃털을 드는 것처럼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는 거대한 벽 같았다. 차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눕혀졌다. 남자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흠뻑 젖은 그녀의 몸 위를 덮어주었다. 차 안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다. 문이 닫히고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유리는 남자의 코트에서 나는 채취와 온기에 휩싸인 채 서서히 의식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차갑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을 잠재우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치는 아주 희미한 빗줄기 같았다. 정신이 아득한 심연에서 떠오르자 한유리는 이질적인 감각에 휩싸였다. 코끝을 간지리는 것은 곰팡내나 약품 냄새가 아닌 햇볕에 잘 말린 면 시트의 뽀송뽀송한 향기와 라벤더 향이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닌 구름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침대였다. 귓게는 규칙적인 시계 초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지난 며칠간의 악몽이 꿈이었던가. 유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려 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암흑과 눈두덩을 욱신거리게 하는 통증뿐이었다.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절망이 다시금 심장을 옥죄어 왔지만 이전과 같은 격렬한 공포는 아니었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무력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일어나셨습니까? 아가씨!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누구세요? 저는 이 댁의 가사 관리인 오 여사라고 합니다. 주인어른께서 아가씨를 보살피라 명하셨습니다. 주인어른? 빗속에서 자신을 안아들었던 그 남잔가? 유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오, 여사는 그런 유리를 부드럽게 부축해 침대머리에 기대게 했다. 따뜻한 물수건이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고 곧이어 향긋한 수프 냄새가 풍겨왔다. 우선 요기부터 하십시오. 의사 선생님께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유리는 로봇처럼 오 여사가 떠먹여주는 수프를 받아 먹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오 여사는 새 옷을 건넸다.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감촉의 실내복이었다. 지난 며칠간 입고 있던 흙과 빗물로 더러워진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이 입혀지는 동안 유리는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유리는 거대한 저택의 한방에서 완벽하게 보살핌을 받았다. 최고급 식사와 의복이 제공되었고 의사가 매일 방문해 상처를 소독하고 건강을 체크했다. 눈에 붕대는 풀렸지만 그 위로 특수 제작된 검은색 안대가 씌워졌다. 의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를 구해온 남자. 이 저택의 주인이라는 강태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리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다. 어차피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저 그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서재에서 강태주는 그의 비서인 김민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재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과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으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회장님, 데려오신 여성의 신원은 한유리, 만 24세, 직업은 조각가입니다. 최근 떠오르는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던 인물입니다. 김민준이 태블릿 PC 화면을 넘기며 보고했다. 화면에는 앳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유리의 사진이 떠 있었다. 강태주는 미동도 없이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유리의 반짝이는 눈동자에 머물렀다. 가족 관계는 김민준이 잠시 머뭇거렸다. 법적 보호자는 파인 아트센터 관장인 박서연 씨입니다. 14년 전 한유리 씨를 입양했습니다. 백서연, 강태준의 입에서 낮은 읊조림이 흘러나왔다. 재계와 문화계의 유명 인사, 우아하고 교양 있는 이미지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알고 있었다. 그녀를 길에 버린 자들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박서연 관장이 고용한 해결사들입니다. 그리고 한유리 씨가 발견되기 전 머물렀던 곳은 경기도 외곽의 폐병원이었고 그곳에서 불법 안구 적출 수술이 행해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수술의 목적은 강태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서연 관장의 친딸 김하나 양에게 이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하나 양은 만성 각막 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국내 최고의 안과 병원에서 극비리의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군. 강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입양한 딸의 눈을 뽑아 친딸에게 주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야. 그의 사무실에는 한유리의 작품이 하나 있었다. 시면이라는 제목의 작은 청동 조각상이었다. 인간의 고뇌와 희망을 동시에 담아낸 그 작품의 깊이에 매료되어 무명 작가였던 그녀의 작품을 구입했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을 가진 예술가. 그런 그녀에게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빼앗아 가다니.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살해한 것과 다름없었다. 한유리 씨의 친부모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김민준이 계속해서 보고했다. 14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상당한 액수의 유산을 남겼지만 미성년자였던 한유리 씨의 후견인이 된 박서연 관장이 모두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산 대부분이 편법적으로 박 관장의 개인 재산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재능을 질투하고 재산을 탐내고 마침내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박서연의 뒤를 더 파봐. 그녀가 운영하는 아트센터의 자금 흐름, 주변 인물들, 약점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털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민준이 물러가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휠체어에 앉아 정원의 분수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유리의 모습이었다. 검은 안대가 그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미동도 없는 자세에서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희생자였지만 단순한 희생자로 남을 것 같지는 않았다. 며칠 후 강태준은 처음으로 유리의 방을 찾았다. 유리는 창가에 놓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태준입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날 밤의 그 깊고 낮은 목소리였다. 유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절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메마르고 감정이 없었다. 강태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감사 인사는 됐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사는 당신의 눈이 알고 있습니다. 유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동정이나 위로는 그녀에게 모욕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한유리 씨,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유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양어머니인 박서연이라는 것도, 그녀가 당신의 눈을 자신의 친딸에게 이식했다는 사실도, 차가운 사실들이 강태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자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분노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당신의 재능을 질투했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가로챘으며 마지막에는 당신의 빚까지 훔쳐갔습니다. 당신을 길거리의 쓰레기처럼 버렸죠.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강태준의 마지막 질문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하게 방 안의 공기를 파고들었다. 복수. 그 단어는 유리의 텅 빈 가슴에 불씨를 던졌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싹텄다. 박서연과 김하나,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을 자신과 똑같은 혹은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고 싶었다. 당신이 뭘 해줄 수 있죠?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것.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당신에게 박서연을 무너뜨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돈, 권력, 정보, 그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겁니다. 나는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의 칼이 되어주겠습니다. 유리는 숨을 삼켰다. 세상 꼭대기에 있는 듯한 남자의 자신감.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조건이 뭐죠?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녀가 핵심을 짚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유리는 할 말을 잃었다. 결혼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군요. 물론 보이지 않겠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나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강요하는 정략 결혼을 피해야 하고 중요한 사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계약 결혼입니다. 기간은 1년 안에 당신의 복수를 끝내주고 그 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와 함께 깨끗하게 이혼해 줄 겁니다. 당신은 복수를 얻고 나는 자유를 얻는 거죠. 나쁜 거래는 아닐 텐데요.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유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이대로 죽은 듯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복수를 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남은 것은 지옥불 같은 증오뿐이었다.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검은 안대 너머의 시선이 강태준을 향하는 듯했다. 그녀의 메마른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좋아요. 그 계약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한유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희생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여신과 계약을 맺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계약이 성사된 다음 날 한유리는 강태준의 비서인 김민준이 내민 서류에 서명했다. 혼인신고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리가 아닌 JT그룹 안주인 강유리였다. 결혼식도, 하객도, 그 어떤 축하도 없는 오직 법적인 효력만을 위한 절차였다. 유리는 펜 끝으로 서명란의 위치를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은 차가웠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삶은 낯선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저택의 동관 전체를 내주었다. 수십 개의 방과 거실, 개인 서재와 작업실까지 갖춰진 광활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유리에겐 그저 거대한 미로일 뿐이었다. 첫 며칠간 그녀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익숙한 공간의 경계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갇혀 살 수는 없었다. 복수를 위해서는 먼저 이 어둠에 익숙해져야 했다.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유리는 결심을 굳히고 방문을 열었다.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그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손으로는 벽을 더듬고 귀로는 공간의 울림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나아갔다. 소리의 세계는 경이로웠다. 대리석 위를 걷는 발소리와 카펫 위를 걷는 발소리는 전혀 달랐다. 좁은 복도에서의 울림과 넓은 홀에서의 울림은 공간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알려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분수 소리는 정원의 방향을 가리키는 등대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모든 소리와 감촉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저택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넘어지고 부딪히기를 수십 번, 무릎과 팔뚝에 멍이 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동안 박서연은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만끽하고 있을 터였다. 그 생각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힘을 주었다. 강태주는 CCTV를 통해 그런 유리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위태롭게 벽을 더듬으며 걷다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연민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무기였다. 다음 날부터 유리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훈련 전문가였다. 그는 유리가 지팡이를 사용하는 법부터 시작해 소리와 공기의 흐름으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당신의 귀와 피부가 눈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미세한 차이를 느끼세요. 사람의 인기척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압력을 느끼세요. 유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두 번째는 명상 전문가였다. 그는 유리가 흩어진 마음을 집중하고 내면의 감각을 극대화하는 법을 가르쳤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의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 혈액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때 당신의 감각은 비로소 깨어날 겁니다. 유리는 매일 몇 시간씩 명상에 잠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졌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아이키도 A씨의 치다오의 고수였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유리의 앞에 서서 말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허상일 때가 많소. 진정한 고수는 눈이 아닌 기치의 흐름으로 상대를 읽는 법이지. 그는 유리의 손을 잡고 도장 안을 천천히 돌았다. 상대의 무게중심, 숨결,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시오. 그것이 진실을 말해주오. 유리의 훈련은 혹독했다. 청각 훈련을 위해 수십 개의 다른 소리를 동시에 듣고 특정 소리만 골라내야 했고, 촉각 훈련을 위해 눈을 가린 채 그녀에겐 의미 없는 일이었지만 재질이 다른 수백 개의 청와 돌을 구분해야 했다. 아이키도 훈련 중에는 수없이 내던져지며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고통스러울수록 박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비웃으며 차 밖으로 내던지던 해결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분노는 최고의 연료가 되어 그녀의 한계를 밀어붙였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유리는 복도 모퉁이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다. 이전 같았으면 부딪혔을 상황. 하지만 그녀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 변화를 감지하고 반 발자국 옆으로 비켜섰다. 오! 여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아가씨, 못 보시고 부딪힐 뻔했네요. 유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보이지 않아도 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발소리만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 오, 여사의 발소리는 가볍고 종종 걸음이었고, 김비서의 발소리는 구두 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절도 있고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발소리.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느렸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한 존재감을 풍겼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자신의 영역을 어슬렁거리는 듯한 압도적인 소리였다. 강태준은 유리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게 주변을 더듬지 않았다. 지팡이 없이도 저택 안을 자유롭게 거닐었고, 식사 때마다 식기의 위치를 묻는 일도 없어졌다.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나오다가 동관의 작업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다. 작업실 중앙에는 커다란 흙덩이가 놓여 있었고 유리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흙을 만지고 빚고 깎아내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눈을 잃기 전에 그녀처럼,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흙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마치 손끝에 또 다른 눈이 달린 것처럼. 그녀는 형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이 되어 흙과 교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성스러웠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예술혼을 다시 피워내는 불사조 같았다. 강태주는 처음으로 계약이나 복수 같은 단어를 잊고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만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늘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 따르면 박서연이 최근 해외 미술품 경매에서 거액을 사용했더군요.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가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녀는 오디오북을 통해 경제와 법률을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죠? 그 보고서는 내 서재에 있을 텐데 김 비서님이 회장님께 보고하러 들어갈 때 그의 구두에서 평소와 다른 종류의 먼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흥분되어 있었죠.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을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외 경매장 먼지와 흥분된 목소리. 조합해보면 답은 간단하죠. 강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약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동등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자신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파트너였다. 어느 주말 오후 강태주는 정원에서 명상 중인 유리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바람소리와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이 흘렀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침묵을 깬 것은 유리였다. 늘 궁금했던 질문이었다. 강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당신의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년 전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심연이라는 작품을 샀습니다. 작가 이름도 모른 채 작품에 매료되어 구입했죠. 나중에야 그 작가가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리가 있던 쪽을 바라보았다.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 멋대로인 정의감일지도 모르죠.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들의 관계를 묻고 있던 것이 차가운 계약서만이 아님을, 그들 사이에는 예술이라는 가느다란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유리의 훈련은 더욱 강도를 더해갔다. 그녀의 감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췄고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의 걸음걸이만으로 그날의 기분 상태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은 이제 점토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더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골격과 표정,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에게 박서연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음성 파일을 가져다 주었다. 유리는 밤새도록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분석했다. 목소리의 높낮이, 톤의 떨림, 숨소리, 그 안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눈을 잃은 조각가가 아닌 어둠을 지배하는 전략가로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구한 것은 연약한 새가 아니었다. 폭풍 속에서 날개가 꺾였지만 스스로 발톱과 부리를 갈아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하는 매였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녀가 날아오를 바람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계약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그의 잠자던 심장을 뒤흔들고 있었다. 한유리의 감각이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벼려지는 동안 강태준의 팀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저택의 서쪽 별관에 위치한 대형 회의실은 이제 그들의 작전 지휘 본부, 즉
워름 워룸으로 변모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박서연의 인물관계도, 파인 아트센터의 자금 흐름도,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건들의 타임라인으로 뒤덮여 있었고,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낮은 소음을 냈다. 작전의 중심에는 강태준과 한유리, 그리고 김민준 비서가 있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준이 스크린에 파일을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첫 번째 안건은 한유리의 친부모님이 남긴 유산이었다. 한유리 아가씨의 부친이셨던 한상진 박사님은 비상장 바이오 회사의 핵심 연구원이자 대주주였습니다. 사후 남기신 주식과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합하면 당시 시가로도 최소 5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유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분들이 자신에게 남긴 사랑의 크기가 그 정도였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